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핵심 항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배가 75%나 사라졌고 컨테이너 운임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은 부품이 안 와서 2주간 생산을 멈췄고요. 홍해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이 75% 감소했고 글로벌 운임은 110% 폭등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교역량은 반토막 5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물류비가 치솟고 납기가 밀리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우리 중소수출 기업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위기의 본질과 대응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태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 물류가 흔들리는 건지 그 배경을 정리해드릴게요. 2023년 11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자동차 운반선 갤럭시 리더호가 통째로 납포됐고 선원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후티의 상선 공격이 무려 486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쏘고 미사일을 날린 겁니다. 2023년 12월 중순 머스크 항저우호까지 피격 시도를 당하자 결국 세계 최대 선사들이 줄줄이 홍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머스크, MSC, 하팡로이드, CMA, CGM까지 전부요.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 바로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 우회 항로입니다. 그런데 이 우회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원래 수에즈 운하로 가면 되는 길을 아프리카를 빙 돌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왕복 기준으로 약 8,500캐리를 더 가야 하고 운항 일수가 20일이나 늘어납니다.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이 더 드는 겁니다. 20일이면 거의 3주예요. 그 3주 동안 선박이 바다에 묶여 있으니 다른 화물을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하루에 연료를 100톤씩 태우니까 추가 연료비만 약 100만 달러입니다. 연료비가 33%나 뛰는 거예요. 여기에 용선료와 승무원 비용이 하루 5만 달러씩, 20일이면 또 100만 달러입니다. 컨테이너 임차료도 5,000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3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대신 수에즈 운하를 안 지나니까 통행료 60만 달러 정도는 아낄 수 있죠? 그럼 수에즈를 그냥 지나면 안 되느냐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최대 1%까지 치솟아서 중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한 번 지나가는데 보험료만 100만 달러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과 관련된 선박은 아예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비용이 폭증하는 구조인 겁니다. 수에즈로 가면 보험료와 목숨값, 희망봉으로 돌면 시간과 연료값,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운임으로 전가됩니다. 노선별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상하이에서 유럽까지 운임이 220% 폭등했고 지중해 노선은 198%, 미국 서부 해안은 204%, 미국 동부 해안은 172% 올랐습니다. 시피트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유럽 노선 기준 2,723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입니다. 시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비교하면 더 극적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 운임이 1,646달러에서 5,005달러로 3배 넘게 뛰었고 동부 해안은 2,446달러에서 6,65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다행히 2021년 팬데믹 때 컨테이너당 1만 달러를 넘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 속도로 가면 장담을 못합니다. 운임만 오른 게 아닙니다. 선사들이 별도로 할증료를 때리고 있어요. 머스크만 봐도 항로 혼란 할증료, 이걸 TDS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당 200에서 450달러를 추가로 붙입니다. 성수기 할증료 PSS는 최대 2,000달러, 긴급 상황 할증료 ECS는 최대 2,100달러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OECD 국제교통포럼 분석에 따르면 선사의 실제 비용 증가분은 컨테이너당 약 300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임 상승폭은 1,800달러에서 4,200달러예요. 쉽게 말해 비용은 300달러 늘었는데 가격은 최대 4,200달러를 올린 겁니다. 위기 속에서 선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차오, 그러면 이 위기의 핵심인 홍해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날리는 걸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제교통포럼에 따르면 홍해는 전 세계 해상 교역의 약 14%, 컨테이너 화물의 무려 3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류의 3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NCTAD의 얀 호프만 무역물류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선박에 총을 쏜다는 것은 세계 전체를 겨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해 하나가 막히니까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서쪽별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홍해 남단 바브엘만덥 해협을 통과하는 LNG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100% 감소했습니다. 아예 한 척도 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LPG선도 88% 줄었고 컨테이너선 75%, 벌크선 45%, 원유 탱커도 46%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집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에즈 운하 주간 통행료 수입이 4,700만 달러에서 2,800만 달러로 40% 급감했습니다. 이집트 국가 재정의 핵심 수입원인데 말이죠. 컨테이너선 통행료 수입은 66%가 줄었고 LPG선은 93%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다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류가 막히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부품이 안 와서 약 2주간 생산을 멈췄고
볼보의 벨기에 겐트 공장도 3일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재고를 두는 JT, 적시 생산 방식이 물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컨테이너선 평균 지연 일수가 2023년 11월 5.1일에서 2014년 1월 6일로 늘었고 정시 도착률은 62%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배 두 척 중 한 척은 제 시간에 안 온다는 뜻입니다. 정밀한 생산 일정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체들에겐 악몽 같은 수치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정보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위기가 어떻게 전 세계로 번지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복의 이동입니다. 선복이란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우회 때문에 배가 더 필요하니까 선복이 5%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노선에서 빼온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북미 노선 선복이 16%나 줄었습니다. 홍해와 전혀 상관없는 태평양 항로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IMF 분석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주요 항만의 입항 횟수가 최대 6.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가뭄으로 통과량이 32% 줄면서 세계 양대 운하가 동시에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IMF는 이런 선적 지연이 통관 기준 수출입 통계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배가 늦게 도착하니까 이번 달 수출입 실적이 다음 달로 밀리고 경기 판단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OECD는 더 무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100% 상승한 상태가 유지되면 1년 내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이 약 5%피, 소비자 물가가 약 0.4%피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0.4%피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서 겨우 물가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0.4%피째 상승은 통화정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동 지역에서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니 리스크 관리와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수출 회복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2020년 팬데믹 때 물류 대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해양수산부가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기준으로 3단계 지원 체계를 도입했고요. 4월에는 중소기업 대상 선복과 물류비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HMM을 통해 임시 컨테이너선 9,000TU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임시 선박 투입입니다.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11,000TU급 1척, 4,000에서 6,000TU급 3척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입니다. 항차당 출국파주 5TU를 중소기업 전용으로 배정하고 누적 4,500TU 이상의 선복을 확보해줬습니다. 셋째, 물류비 바우처를 확대했습니다. 기업당 지원 상한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고 하반기 수출 바우처 예산 2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대규모로 갑니다. 미국 서부 해안 노선에 13,000TU급 대형선 5척을 추가 투입하고 동남아 노선에도 1,800TU급 2척을 넣습니다. 부산신항 인근에는 700TU 규모의 공공 컨테이너 야드를 설치해서 시세보다 낮은 보관료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만으로 이 위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수출 바우처 예산이 31억 원, 조기 집행분 합쳐도 233억 원 수준인데 운임 상승폭을 감안하면 바다에 물 뿌리는 격이에요. 정부 지원은 기업당 3천만 원 상한에 전용 선복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실제로는 컨테이너 하나당 2,000에서 4,200달러, 우리 돈으로 26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여기에 할증료까지 더하면 컨테이너 하나에 최대 6,000달러, 약 8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10개만 보내도 8천만 원이에요. 특히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고 흡수하면 마진이 날아갑니다. 결국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물류비 폭등, 납기 지연, 선복 부족, 이 3중고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머스크, UNCTAD, 국제교통포럼 등 글로벌 전문기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소재와 부품의 공급 지역을 분산시켜서 특정 해상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홍해 하나 막혔다고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재고 전략 조정입니다. 팬데믹과 홍해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리드타임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안전 재고를 늘리고 선제적으로 물건을 먼저 보내는 프론트 로딩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와 볼보의 생산 중단 사례가 보여주듯 재고 비용이 좀 늘더라도 공장이 멈추는 비용보다는 훨씬 쌉니다. 셋째, 운송 모드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해상 운송만 고집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이용하거나 지중해 서부 항만을 새로운 허브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 분석에 투자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적 시점과 노선을 최적화하고 있고 IMF는 포트워치 같은 고빈도 데이터로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4년 1월 10일 결의 2722호를 채택해서 후티의 상성 공격을 규탄했고 미국은 1월 16일 후티를 글로벌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1월 18일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예멘 내 후티 시설을 직접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EU도 2월에 아스피데스 해상작전을 출범시켰고요. 하지만 이런 군사적 대응에도 후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6일에는 벌크선 트루 컨피던스호가 피격되어 선원 3명이 사망했고 선박은 버려졌습니다. 결국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수에즈 운하를 차단하고 희망봉 우회가 운임을 폭등시키고 운임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공장이 멈추고 결국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는 연쇄 반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한 우회 항로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운임 상승 압력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단기 안정 시나리오는 후티 공격 빈도가 줄면서 제한적으로 홍해 운항이 재개되고 2024년 하반기에 운임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장기 교란 시나리오는 중동 갈등이 더 확대되면서 공격이 심화되고 운임이 2021년 팬데믹 수준인 컨테이너당 1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제교통포럼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서지 중해 항만의 허브 비중이 확대되고 기존 동지 중해와 홍해 중심 항만은 위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아에서 남미로 가는 노선 등 다른 항로까지 선복 조정이 이어져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구간에서도 운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렌즈와 LPG 운송이 거의 전면 중단된 상황도 에너지 공급망에 장기적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커머스의 마크 사코니 편집장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고 전략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선제적 선적, 즉 프론트 로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혹시 모를 물류 대란에 대비해서 물건을 미리미리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운임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긴급하게는 정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선복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안전재고를 늘리고 납기 계약 조건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자체를 다변화하고 데이터 기반 물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4가지입니다. 첫째, 후티 공격이 계속되느냐. 둘째, 컨테이너 운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셋째, 테슬라와 볼보처럼 글로벌 생산 차질이 더 확산되느냐. 넷째, 한국 정부가 팬데믹 때처럼 대규모 추가 지원에 나서느냐입니다. 투자자분들은 해운과 물류 관련주를 운임 지수와 연동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하고 수출 비중 높은 종목은 납기 지연과 마진 압박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도 해지 전략에 반영하시고 중소 수출기업 대표님들은 정부의 전용 선복과 수출 바우처 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거나 운임이 팬데믹 수준을 돌파하거나 한국 정부의 긴급 추가 대책이 나오는 순간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사업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